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부터는 한반도 그리고 국제 뉴스 전반에 대한 최근 이슈 중심으로 제가 묻고 교수님이 답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사안들이 긴박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들을 그냥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건은 아니지만요, 몇 가지 또 중요한 문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9월 13일입니다. 한국 시간 9월 13일 영국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이냐, 요 문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한 회담이었다고 하는데요. 결정 사항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그, 났는데 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결정 사항이 없다는 것은 미국 편에서 전쟁이 가담할 수 있는 국내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가면 그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참패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이익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합의에 다들 도달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 그 본토 타격을 허용하지 않지 이런 여론들을 계속 영국 그다음에 독일 등등 해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거를 동조를 안 한 결과잖아요. 예, 미국이 동조 안 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지요. 네네. 그런 걸 보면 미국 국내 상황 때문에 어쨌든 요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내 상황이 그걸 전쟁에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좀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오늘도 지금 방금 뉴스를 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기지를 타격했다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상전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붕괴에 사실상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마스 그러면 공격이 효과가 없었다. 그 하마스 전쟁은 끝이 안 날 겁니다. 아무리 오래 시간을 줘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이제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새로운 또 전장을 찾아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하마스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 중동 정세 전반에서 한번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중동 그 전체적으로는 전쟁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달리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two state solution 그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지금 강경파 더구나 지금 총리로 있는 사람은 이 중동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내 정변이 있기 전에는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거고, 그러나 미국이 옛날하고는 달리 이스라엘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티니안 그에도 미국의 이익이 달려 있고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달까 앞선달까 그러한 그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파괴와 계속 전쟁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군산복합체인데 군산복합체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끝내려고 그러는데 애를 많이 쓰는데 끝내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헤즈볼라라고 이제 그동안 국내 언론이나 이제 보도된 그 헤즈볼라는 예, 그냥 군사 집단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집권당에 참가한 정당 아닙니까? 정당 조직, 정당 조직이 보유한 군사 조직인데 지금 양태를 보면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본토를 타격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는데, 히즈볼라는 네. 여기만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밀리터리 캠페인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전쟁하는 것처럼 애가 가서 무슨 장군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달리 해야지요. 살인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미국이 오랫동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미국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참상이 서로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면 정권 자체가 몰락할 처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70만 가까운 그 이스라엘 시민들이 정권 퇴진 싸움도 하고 있고 집회도 했고 그런 조건에서 전쟁의 방식, 전쟁의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 정권도 몰락한다. 이런 위기 때문에 더 전쟁을 확대한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고 미국도 비전쟁이 없으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을 종막짓는 데 대해서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2차 테러 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어제 기사로는 해리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도 이제 총격이 가해졌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에는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그 숫자로 보면은 지금 해리슨이 한 5% 오차 한개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과 트럼프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사회 계급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층 계급을 자기 바탕으로 하고 해리슨은 하층 내지 중산 계급을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하고 또 중산계급도 미국의 중산계급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중산계급이 없고 상층하고 하층인데 하층의 호소를 해리슨은 하고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상층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이 수로 봐서 하층에 있는 사람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큰 변란이 일어나는 선거가 그게 뭐냐면 여자면서 또 백인이 아닌 여자가 당선되면은 미국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리슨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점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생각에는 해리슨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이 내 생각에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자면서 또 백인 아닌 여자가 대통령으로 나온 걸 백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아무리 해도 백인들이 수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 대신에 트럼프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몹시 없습니다. 낙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아주 여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해리스는 그 대신에 그 적극적으로 여자의 권리에 힘없는데 여자의 그 투표율이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에는 해리슨이 이길 수가 있지만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점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군상복합제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군산복합제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안 하면 군산복합제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되는 건 군산복합제가 끌릴 거고 해리슨은 우방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적들을 군사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옛날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는 해리슨을 더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계로 보면 그 해리스가 바이든의 그 정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의 그런 외교 정책을 승계하고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인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군산복합제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지원할 것이다. 해리스도 그 정책을 계속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타산을 해서 보는데 군산복합제는 해리슨이 돼야지 이제 군산복합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국내적인 그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 결국은 국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외교 정책이 결정된다는 걸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을 이해하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한 50년 이상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지금 시기처럼 후보에 대한 그 암살 시도 그리고 두 후보에 대한 또 암살 시도가 다 이제 같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예, 사건을 보면 이런 선거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를 악마화시키는데 악마라는 것은 결국 살 권리가 없다. 악마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걸 몇 년에 와서는 지휘관을 암살하는 그러한 암살이 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그렇지 정상적인 국가는 암살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암살을 하고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도 암살을 지도하는 자가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선거까지 두 후보가 아무 사고 없이 갈지 모를 만큼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군 철수 문제인데 그거는 트럼프가 되면은 미군을 철수하든가 돈을 많이 때리매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시켜가지고 무슨 우크라이나 보내든가 다른 데 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 대신에 해리슨이 되면은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고 김정은과의 관계는 잘 풀려지지 않을 겁니다. 해리슨이 되면은 트럼프가 되면 또 뭐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한국 남북의 병합 문제나 통일 문제에 긍정적인 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추가로 잠깐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역대 처음으로 이런 선거가 굉장히 과열돼 있고 테러,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이 뭐 그 난무하고 있는 그런 대선 과정인데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이제 한 음,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이 격렬함이 대선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이게 충돌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해리슨이 되면은 패배한 트럼프가 역시 패배를 인정 안 하고 그 선거는 잘못된 선거라고 그러고면서 종기 사건 이런 것들을 고용을 해서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해리슨이 될 가능성이 지금 선거 그 인기로 봐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해리슨이. 그렇게 되면은 선거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선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예, 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죠. 사실상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우르크스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는데 그건 대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는 이제 계속 그 무기를 지원해 달라, 서방의 군사력 지원해 달라,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 달라 이제 이런 여론을 계속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군수업체까지 방문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들이 젠스키를 도우면은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지죠. 그 러시아를 파괴시키고 굴복시킬 방법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외부 원조가 생기고 미국이 거기에 관계를 하면 전쟁이 더 길어지지 종말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러시아를 항복시킨다. 항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력으로 봐서. 그래서 어,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하고 미국하고도 관계를 하는 그런 묘미를 슬기를 가지고 외교 정책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북러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이제 지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침략 당한 그, 것처럼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그거를 북이 그 협정에 따라서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네, 푸틴이 또 그 러시아 핵교리를 개정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도 적극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러시아의 적국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국이. 그럼 러시아 군사적인 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그 공격을 당할 때 함께 보복을 하는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는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는 대외 정책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휘말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나 zel렌스키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마다 군사 원조를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당신 국익에 유리하다. 그런 말을 뻔히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아니하면은 국내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이번 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빨리 어쨌든 통치행위를 중단시켜야 된다.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통치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루빨리 대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대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를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건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더구나 군사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추어서 전쟁을 피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에 그 한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 최근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 행사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 통일을 지우자,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크게 있는데 통일을 일단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로 살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 그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논란에 끼어들었고 국힘당에서 그 임종석 실장을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좀 비난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의 주장이죠. 북의 주장이고 북의 지금까지는 민족의 막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국이라는가 민족이라는가 통일이라는가 일심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이제 이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시대착오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그러면 이북하고 교류를 하자 하든가 정 외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로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이 핵심을 빼놓고 하는 주장이라고 좀 봤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적인 두 국가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관계로 하자는데 그러면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남북 관계가 예. 적대적 교적국 관계라고 북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적대적이지 않고 교전 상태가 아닌 평화 상태가 되려면 적대적이고 전쟁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 자체를 바꿔야 최소한 평화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평화적 상태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를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는 자기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남북 관계의 문제는 모든 걸 다 틀어버리고 서로 교류를 하고 상호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상호 적대 관계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장관의 말은 현실성도 없고 실용성도 물론 실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통일 정책을 논의해야 되고 평화적인 관계는 총 안 쏘고 경쟁 안 하는 그것으로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관계라는 건 교류를 하고 상호 인정하고 또 왕래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선을 빨리 지금과는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살 길은 그뿐입니다. 살 길은 남북이 평화적인 교류를 해서 실질적인 평화 관계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삼각 동맹 그리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그리고 한미일 연합 훈련 프리덤 엣지와 같은 연합 훈련 이것이 대대적으로 일상적으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이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것과 같은 전쟁을 유발하는 그 요인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살자, 두 국가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지. 그 수단 방법은 교류고 상호 이해하는 거고, 군사적인 관계를 고착시키는 건 결국은 군산복합체, 대한민국 군산복합, 미국 군산복합이 야합이 되어가지고 강한 군산복합이 우리 정책을 결정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국민이 일어서야 됩니다. 정부는 이제 또 돌아오지 못하는 군사중심 정책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만들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프레임워크가 등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세부적인 또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방송에서도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좀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슈를 가지고 교수님과 대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